저는 금강주얼리 강남본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보석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기에 매일 아침 설렘을 안고 출근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매장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장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면서 연세가 지긋하신 노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노신사부는 격식 있는 캐시미어 코트를, 노부인은 우아한 밍크 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매장이 한산했던 터라 저는 곧바로 노부부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노신사께서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보석함을 꺼내셨습니다. 30년 전에 구매하신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셨습니다. 영수증은 이사하면서 분실하셨다고 했지만 반지를 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금강주얼리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영원한 약속 컬렉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무료 세척 서비스를 제안드렸습니다. 영수증이 없으시다는 말씀에 잠시 난처해하시던 노부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세척하는 동안 저는 다이아몬드의 사시 특성과 일상적인 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평소 고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보석 관리 노하우를 진심을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15분 정도의 세척 작업을 마치고 반지를 건네드리자 노부부는 마치 새 반지를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노신사께서는 특히나 제 설명이 전문적이면서도 알기 쉬웠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노신사께서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명함을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명함에는 블루밍스톤 글로벌 주얼리 그룹 회장 박민국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루밍스톤은 전 세계 주얼리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박민국 회장님은 제게 본사 임원 면접 기회를 제안하셨습니다. 단순히 보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제 진정성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30년 전 반지를 구매하신 순간의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어 고맙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운명 같은 만남이 제 평범했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날의 만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블루밍스톤 본사 빌딩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70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었습니다. 면접날 저는 48층 임원실에서 박민국 회장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회장님은 제게 VIP 고객 담당 이사직을 제안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제안이었지만 회장님의 강력한 신임 덕분에 저는 블루밍스톤의 새로운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갑작스러운 발탁은 회사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최준호 부사장은 제 임명을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온 최 부사장은 박 회장님의 후계 구도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합니다.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야근을 하던 중 저는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준호 부사장과 재무팀 김태성 상무의 대화였습니다. 홍콩 지사로 빠져나간
2천억 원대의 비자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블루밍스톤의 숨겨진 이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VIP 고객 관리라는 제 직책은 겉모습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회사의 자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박민국 회장님 몰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준호 부사장은 회장님의 신임을 등에 업고 10년 넘게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임원으로 발탁된 것도 아마 이 비밀을 눈치챈 누군가가 회장님께 건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야근길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회장님께 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지 제 결정이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와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박민국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긴급 전화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박민국 회장님은 제게 은밀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블루밍스톤의 설립 초기 문서들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의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명부를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지하 3층의 문서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보안카드를 대고 들어간 문서실은 마치 미로와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회사의 역사가 이곳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는 동안 뜻밖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 주주명부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미연. 당시 지분 35%를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자료에서는 이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 시기의 이사회 회의록이 모두 사라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982년 6월부터 1983년 3월까지의 기록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없앤 것만 같았습니다. 강미연이라는 이름이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강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길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이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모의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큰 주얼리 회사의 공동 설립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박민국 회장님 그리고 최준호 부사장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블루밍스톤 창립식 1980.1이 24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블루밍스톤의 임원으로 발탁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민국 회장님은 처음부터 저의 정체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더욱 깊이 회사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한 채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홍콩 지사의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50여 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이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가 최준호 부사장의 처남인 정재훈이었다는 점입니다. 정재훈은 표면적으로는 홍콩의 평범한 보석 도매상이었지만 실제로는 블루밍스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는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술렁였습니다. 박민국 회장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중환자실에 계셨고 최준호 부사장이 회사 전반의 경영권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재무팀의 김태성 상무로부터 은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밤 11시 회사 근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상무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입원은 사고가 아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김 상무의 증언에 따르면 최준호 부사장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영권 찬탈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주치의를 매수하고 약물로 심장 발작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배후에는 40년 전 어머니의 실종과 관련된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귀가하려는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차가 상황을 목격하고 긴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남자들은 서둘러 도망쳤고 저는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제가 회사의 단순한 임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40년 전 사라진 블루밍스톤에 숨겨진 상속자였고 지금은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세력과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강제 납치 미수 사건 이후 저는 회사 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민국 회장님의 손녀 박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얼마 전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을 듣고 본사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소 제 어머니 강미연의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연의 말에 따르면 40년 전 어머니는 회사의 주요 지분을 가진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준호 부사장의 아버지였던 최태영 회장이 블루밍스톤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행방불명되었고 회사의 모든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박민국 회장님은 그동안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금강주얼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저를 임원으로 발탁하신 것입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병실에 설치된
CCTV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는 최준호 부사장이 의사와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장님의 발병이 사고가 아닌 계획된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회장님의 금고에 보관된 중요한 문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와 서연은 비서실의 도움을 받아 회장님의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금고 안에서 발견한 것은 40년 전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와 계약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최태영 회장의 협박과 강요로 인해 어머니가 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민국 회장님께서 갑자기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박민국 회장님의 의식 회복 소식은 블루밍스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최준호 부사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회장님은 의식을 되찾자마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치의가 불법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연이 알려준 CCTV 영상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준호 부사장은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홍콩 지사로 빼돌린 2천억 원대의 자금을 이용해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가 조작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때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에서 거액이 제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금액은 무려 3천억 원. 발신인은 강미연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40년 동안 준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자금을 활용해 블루밍스톤의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준호 부사장 측의 매입 세력과 정면으로 맞붙은 것입니다. 증권가는 이 미스터리한 매수 세력의 정체를 궁금해했고 블루밍스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던 중 홍콩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재훈이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준호 부사장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 책임자였던 정재훈은 수상한 투자 건으로 홍콩 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재훈이 홍콩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최준호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전말과 40년 전 강미연 이사의 실종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검찰은 최준호 부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비자금 조성과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40년 전 어머니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회사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이제 제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블루밍스톤을 만들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준호 부사장은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검문을 펼쳤지만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디로 갔을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 있는 블루밍스톤의 비밀 보관소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제주도 한 절벽 아래 동굴에 회사의 중요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최태영 회장이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위조 문서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팀 몇 명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절벽 아래 동굴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최준호 부사장 일행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예상대로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최준호 부사장이 서류들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발견한 그는 갑자기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굴 뒤편에서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4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을 준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최준호 부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최준호 부사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서류를 불태우려던 그 순간 동굴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증거들은 겨우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경찰 특공대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미리 경찰에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최준호 부사장은 결국 검거되었고 40년간의 불법 경영권 찬탈 사건은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블루밍스톤을 감시해 오셨다고 합니다. 스위스 계좌의 돈도 그렇게 모으신 것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저와 회사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폭풍우가 멎은 새벽 저는 어머니와 함께 동굴을 나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의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블루밍스톤의 진정한 주인이 돌아온 것입니다. 최준호 부사장의 체포 이후 블루밍스톤은 대대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박민국 회장님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사 정상화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특히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추적하고 회수하는 작업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홍콩 지사의 임직원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최준호 부사장의 측근들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4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쌓으신 인맥이 빛을 발했습니다. 홍콩의 유력 보석 딜러들과 무역상들이 블루밍스톤의 편에 섰고 도망가려던 임직원들의 불법 행위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국 법률 회사와 협력하여 해외 자산 동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냈고 빼돌린 자금의 90%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최준호 부사장의 영향력 아래 있던 임원들이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아침 전 직원과의 타운홀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어머니는 40년 전 블루밍스톤을 설립할 때의 초심을 되살리자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보석을 통해 인생의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이 블루밍스톤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주가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쌓인 불신과 부패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MZ세대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 지속 가능한 보석 산업에 대한 요구. 블루밍스톤은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야 했습니다.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저를 찾아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블루밍스톤을 설립하실 때의 이야기, 젊은 시절 전 세계를 다니며 보석을 공부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었던 저를 홀로 키우기로 결심하셨던 그날의 이야기까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원망이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국 회장님도 자주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회장님은 40년 전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늘 죄송스러워 하셨습니다. 당시 최태영 회장의 압박에 맞서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최준호 부사장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구속 이후 그녀는 모든 재산을 회사에 반환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는 그녀에게 회사의 법무팀을 통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화해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서연과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저와 어머니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고 할아버지인 박 회장님의 건강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얼어붙었던 회사의 분위기를 녹이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금강주얼리에서 일하던 시절의 동료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를 처음 발탁해 주신 금강주얼리의 김 사장님께는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 내 갈등의 상처들도 하나둘 아물어갔습니다. 최준호 부사장 체제에서 상처받은 직원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피해자 지원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과정은 더디지만 착실히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회사 일선에서 물러나 저를 멀리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신 블루밍스톤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블루밍스톤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저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보석이 전하는 진실한 가치라는 슬로건 아래 블루밍스톤은 단순한 보석 회사가 아닌 삶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윤리적 다이아몬드 프로젝트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아프리카 광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채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보석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MZ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론칭했습니다. NFT 보석 인증서, 메타버스 주얼리 전시관 등 혁신적인 시도들이 젊은 층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블루밍스톤은 글로벌 주얼리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민국 회장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후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대신 블루밍스톤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보석 디자인과 주얼리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선물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최근에는 40년 전 어머니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영원한 빛 컬렉션을 재해석한 새로운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된 이 컬렉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에는 어머니께서 남기신 오래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깊은 상처 대신 따뜻한 희망이 담긴 이 반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진정성과 정직, 그리고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과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블루밍스톤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보석이 지닌 영원한 가치처럼 변치 않는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마포구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기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하늘정원 도서관은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아담한 규모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도서관 문을 열고 책들을 정리하는 일이 저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특히 오래된 책들의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그만큼 책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2023년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한 노부부가 도서관을 찾아오셨습니다. 노신사는 40년 전에 이 도서관에 기증했다는 책을 찾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기록이나 영수증은 없었지만 책 안쪽에 특별한 표시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오래된 기증도서 목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비록 40년 전 기록은 찾을 수 없었지만 노부부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하 보관실에 있는 오래된 장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검색 끝에 마침내 그 책을 찾았습니다. 1970년대에 출판된 초판본 시집이었는데 책 속에는 노신사의 말씀대로 작은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그 책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찾아드린 그 책의 주인이 세계적인 출판 그룹 문화나무 창립자이신 김호정 회장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책갈피에 적힌 메모가 40년 전 사라진 1,000억 원대 문화기금의 단서라는 것도 말입니다. 회장님은 제게 본사 편집장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끈기 있는 태도가 인상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특별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문화나무 출판그룹 본사는 파주 출판도시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나무로 지어진 7층 건물은 마치 거대한 책장을 연상시켰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6층에 있는 편집부 사무실에서 김호정 회장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제안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편집장이라는 직함은 표면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40년 전 사라진 문화나무 장학재단의 기금을 추적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제가 찾아드린 책 속 책갈피에는 당시 재단 이사회의 비밀회의 장소가 암호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출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편집부 일을 하던 중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회장인 오태준과 재무이사의 대화였습니다. 장학재단 기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언급한 금액이었습니다. 1983년 당시 100억 원이었던 기금은 현재 1,00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 있었고 그 돈은 중남미의 여러 은행 계좌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오태준 부회장은 김호정 회장님의 첫째 사위였습니다. 40년 전 그는 젊은 나이에 회장님의 신임을 얻어 장학재단 이사로 임명되었고 점차 출판그룹의 실세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한 여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40년 전 장학재단에서 일했던 직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재단 기금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갑자기 실종되었고 얼마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깊어가는 의혹 속에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사라진 기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한 사람의 죽음과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호정 회장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판도시 인근의 한 오래된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른 아침 출판도시 외곽의 오래된 카페에서 김호정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 있던 한옥 서점이 바로 장학재단 이사회의 비밀회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83년 문화나무 장학재단은 당시 최고의 문학상이었던 한국문학대상을 제정했습니다. 상금은 1억 원. 그 시대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상자로 내정되었던 한 젊은 작가가 시상식 전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 작가의 이름은 윤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재단 기금의 비리를 소재로 한 소설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낡은 노트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윤지혜의 작품 원고였습니다. 원고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태준 부회장이 장학기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은 결혼 전부터였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신임을 이용해 재단 이사진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고 기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윤지혜가 오태준 부회장의 첫사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 연인 사이였지만 오태준은 회장님의 딸과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윤지혜는 그 후 작가가 되어 이 모든 진실을 소설로 쓰려 했던 것입니다. 원고 속에는 구체적인 계좌 내역과 거래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누군가의 제보로 이 정보들을 입수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S은행 대치동 지점 404호 귀중품 보관함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S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의 보관함은 이미 폐기된 후였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보관함의 내용물은 10년 전 누군가가 찾아갔다고 합니다. CCTV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며칠 전 만났던 여직원이었습니다. 서둘러 그녀를 찾아가는 길에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Y, J, H였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단 한 줄. 40년 전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11시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폐쇄된 갤러리로 오세요. 파주 헤이리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폐갤러리는 예술마을 가장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화재로 폐관된 이후 방치된 건물이었지만 달빛에 비친 모습은 여전히 고풍스러웠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저는 갤러리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동안 찾아 헤매던 여직원 박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학재단의 회계를 담당했던 박철호 과장이었습니다. 40년 전 윤지혜 작가의 실종 사건 당시 그는 모든 증거를 담은 자료를 은행 보관함에 맡겼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지혜 작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로 도피한 후 가명으로 살아왔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죽기 전 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고 윤지혜의 연락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갤러리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상구 쪽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은 오태준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연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갤러리 2층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곳에는 문화나무 출판사의 사진기자들과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호정 회장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오태준의 범행을 눈치채고 증거를 수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체포되기 직전 오태준의 부하들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40년 전 윤지혜 작가의 원고와 함께 장학재단 기금의 해외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으로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윤지혜 작가의 행방과 나머지 범행의 전모가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캐나다에서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제 전화는 밴쿠버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캐서린 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윤지혜 작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박소연에게 밴쿠버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밝히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호정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희는 다음 날 바로 밴쿠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밴쿠버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키칠라노 비치 근처의 한 카페였습니다. 윤지혜 작가는 우아한 분위기의 노부인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만 아니었다면 4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작가는 1983년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오태준과 연인 사이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헤어진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오태준이 장학재단의 기금을 빼돌리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오태준은 회장님의 딸인 김미래 사장과 이미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윤지혜와의 관계는 장학재단 비리를 덮기 위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소설로 쓰기로 결심한 윤지혜는 박철호 과장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이 문학상 후보에 오르자 오태준은 그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박철호 과장의 도움으로 캐나다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윤지혜는 40년 동안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해온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의 모든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기금이 빠져나간 경로와 오태준의 공모자들 명단도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오태준의 동생인 오태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문화나무 출판그룹의 해외 사업 총괄 이사였습니다. 40년 전부터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도운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윤지혜 작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캐서린 윤이라는 이름으로 써온 영문 소설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설들 속에 40년의 진실이 모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밴쿠버에서의 마지막 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김미래 사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김미래 사장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문화나무 출판그룹이 처음 시작된 서울 종로의 오래된 서점이었습니다. 이곳은 40년 전 김호정 회장님이 작은 책방으로 시작해 지금의 거대 출판그룹으로 성장시킨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김미래 사장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오태준의 비리를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점점 쌓여가는 증거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버지 김호정 회장님의 병환이 오태준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것은 약물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오태준은 회장님의 커피에 지속적으로 약물을 타왔던 것입니다. 김미래 사장은 그동안 모아온 증거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오태준과 그의 동생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료들은 윤지혜 작가의 일기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김미래 사장이 그동안 윤지혜 작가와 연락을 주고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이 오태준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김미래 사장은 모든 증거를 이사진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이사진들 사이에서 오태석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문화나무 출판그룹의 40년 비리를 특종으로 보도했습니다. 오태준 부회장과 오태석 이사의 구속, 1천억 원대의 횡령, 40년 전 사건의 진실까지 출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미래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윤지혜 작가의 영문 소설들을 번역 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새로운 문학적 가치를 세상에 선보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저를 지명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윤지혜 작가의 영문 소설 번역 프로젝트는 문화나무 출판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작가가 지난 40년간 캐서린 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작품은 총 12편,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로스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작품은 문학상을 수상한 걸작이었습니다. 번역 작업을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작가는 모든 작품 속에 장학재단 사건의 단서들을 숨겨놓았습니다. 주인공들의 이름,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심지어 각 장의 첫 문장을 연결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드러나는 치밀한 구성이었습니다. 김미래 사장은 이 프로젝트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최고의 번역가들이 참여했고 윤지혜 작가도 직접 한국을 방문해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작가의 40년 만의 귀국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태준의 측근들이 타 출판사와 손잡고 윤지혜 작가를 비방하는 책을 출간하려 한 것입니다. 허위 스캔들과 왜곡된 증언들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출판계 전체가 문화나무 출판그룹의 편에 섰습니다. 40년 전과 달리 이제는 진실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지혜 작가의 첫 번째 번역서 출간 기념회는 처음 그녀가 사라졌던 그 문학상 시상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작가는 40년 만에 같은 자리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는 그것을 지켜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출간 직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문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호정 회장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장학재단을 새롭게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셨고 이번에는 문학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학생으로 박소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 평범한 회계 과장의 이야기가 새로운 문학이 되어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나무 출판그룹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미래 사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출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젊은 작가들을 위한 디지털 퍼스트 출판 플랫폼 문화나무 스프라우트의 출범은 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프라우트 플랫폼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박소연의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숫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한 회계사의 양심과 용기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디지털 연재와 동시에 오디오북으로도 제작되었고 첫 달에만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윤지혜 작가는 젊은 작가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파주 본사의 작은 강의실에서 신인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40년 망명 생활의 경험은 젊은 작가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출판그룹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호정 회장님은 해외 사업부를 전면 개편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자금 조성의 통로가 아닌 K-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로 거듭난 것입니다. 특히 윤지혜 작가의 영문 소설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회사의 조직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신입 직원도 자유롭게 기획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서관에서 일할 때 가졌던 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회사의 새로운 핵심 가치가 된 것입니다. 장학재단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서 젊은 작가들의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신인 번역가 양성 과정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윤지혜 작가의 이름을 딴 지혜문학상은 젊은 작가들의 꿈의 등용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주 출판도시에 새로운 본사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빛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설계된 이 건물은 유리와 책으로 이루어진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1층 로비에는 40년 전 하늘정원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 오래된 시집이 특별한 방식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도서 추천 시스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출판 공정,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출판까지 문화나무는 이제 단순한 출판사가 아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개인들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오태준 전 부회장이 김미래 사장에게 면회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미래 사장은 고민 끝에 면회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오태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 특히 윤지혜 작가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 쓴 반성문을 김미래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윤지혜 작가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잠시 머물 계획이었지만 젊은 작가들과 만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화나무 출판그룹의 객원 편집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박소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로 지혜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그녀는 이제야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수상 소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호정 회장님은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주 한 번씩 하늘정원 도서관을 찾아오셔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셨습니다. 회장님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은 40년 전 첫 장학생들의 그것과 똑같이 반짝였습니다. 저 역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문화나무 출판그룹의 편집국장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필사본이나 잊혀진 원고들을 찾아내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때 그 도서관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느 날 윤지혜 작가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태준의 반성문과 김미래 사장의 일기, 그리고 박소연의 소설을 묶어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태준의 동생 오태석이 해외에서 자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모든 비자금 계좌의 존재를 자백했고 회사에 전액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제 하늘정원 도서관에는 진실과 용기의 방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는 40년의 이야기를 담은 모든 책과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미래의 희망을 발견해 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화나무 출판그룹의 새 사옥 옥상 정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실과 용기라는 이름의 도서관 개관식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제가 처음 일했던 하늘정원 도서관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개관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김호정 회장님과 김미래 사장, 윤지혜 작가를 비롯해 박소현과 그동안 문화나무와 인연을 맺었던 많은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출소 후 자원봉사를 시작한 오태준도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서관의 중앙에는 시간의 책장이라는 특별한 전시관이 마련되었습니다. 40년 전 그 시집부터 윤지혜 작가의 소설들, 박소연의 수상작까지 문화나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스프라우트 플랫폼은 이제 세계적인 디지털 출판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신인 작가 발굴 프로그램은 매년 수백 명의 새로운 이야기꾼들을 탄생시키고 있었습니다. K-문학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장학재단은
북포올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에 도서관을 짓고 현지 언어로 번역된 책들을 기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윤지혜 작가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문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미래 사장은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진실이 있고 모든 진실에는 희망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문화나무는 단순한 출판사를 넘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나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그날의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책의 향기는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이 됩니다.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권의 오래된 시집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조차도 놀랍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빛을 발할 때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문화나무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세상에 전하는 진실과 희망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책장 사이를 거닐어 봅니다.